김진표 국회의장이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일 3국의 국회의장 회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양국 의장은 FTA 후속 협상 재개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여성위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후속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부패 카르텔을 척결해야 한다며 문정부와 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편성한 영빈관 신축 예산을 양치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예산 전액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맞수. 오늘은 윤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권과 거대 야당의 강대강 대치 전선이 넓어지고 있는 전국 상황과 주요 이슈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양국 국회의장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양국 정상과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FTA 후속 협상 재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 간의 전략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원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통의장대 사열과 함께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국회 방문을 환대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장격인 리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인사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한은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양국 의장은 1시간가량 진행된 회담에서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의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는데 곧바로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정상과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인천 상하이 구간을 포함한 직항편의 조속한 재개와 증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 및 서비스 시장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기 위한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조속히 진전시키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 및 삶의 질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 등 환경 분야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국 의장은 다자주의 활성화에도 인식을 같이 했는데 김 의장은 한중일 3국 국회의장 회의 개최를 제안했고 리 위원장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각 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중한 양측은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되 담대한 구상에서 보듯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양국의 역사 문제가 정치적 외교적 사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양국 의회 차원에서 적극 소통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했고 김 의장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국 측의 지지도 요청했습니다. 국회에서 김 의장과의 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리 위원장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뒤 조금 전부터 다시 김 의장 초청으로 의장 공간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양국 의회 협력 방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는 최근 현안들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엊그제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피살 사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고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이 논란이 됐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 묵념으로 시작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야는 여성가족부의 미흡한 대응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사건 전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의자에 대해 여가부가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가부가 혹시 의견 제출하거나 여가부의 액션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마 서울교통공사가 저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저희한테 통보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가부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사전 구조 조치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의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하다며 법무부와 의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접수하고 여가부와 그 사안을 공유하고 그 사안되어진 그 사안에 대해서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조치를 한다든가. 장관이 이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어떤 그런 책무를 많이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권한을 행사해서 이런 부분을 경찰청이나 법무부랑 더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가위는 이어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상정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발의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등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우리 정부 대응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방한 전날인 8월 3일 미 의회에 법안이 상정됐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과 당시 전화통화에만 그치는 등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펠로시 만나서 적어도 이 중요한 문제를 펠로시한테 대통령이 말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펠로시 의장의 방문과 IRA 통과된 것은 전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인 미국 관계가 내의 있느냐 입법 절차를 아니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 이어서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법안이 통과된 만큼 외통위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동맹 차원의 모든 지원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전 현직 정부를 겨냥한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은 870억여 원의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사업 예산을 비판하며 전액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표본조사만으로 2,600억 원 규모의 태양광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다면서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부패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운운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가에너지정책마저 자신들의 신부패 재생사업으로 전락시킨 방증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부패 카르텔 척결에 진정으로 명운을 걸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새 영빈관 신축 예산으로 870여억 원이 편성된 것을 두고 국민을 속인 양치기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 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870여억 원은 수재민 1만 가구에 1,0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라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은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실 이전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 낭비되는지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며 대통령실 의혹 관련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협조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복지에 써야 할 돈들이 대통령실 이전에 쓰였어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 필요성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예결위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는 내외빈 영접 공간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강경태세에 돌입한 야당과 충돌이 우려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물가는 급등하고 있는데 쌀값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농해수위 소위에서 쌀의 시장 격리, 즉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날치기 처리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속도전을 강조하며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가 과잉 생산된 쌀을 시장에서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양곡관리법의 농해수위 소위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엔 자신의 사법 리스크 지탄을 피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사법 리스크의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얕은 술수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생하면서 쌀값에 대한 고해 성사도 없이 양곡관리법 통과시키는 쇼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쌀값 하락의 주범은 문재인 정권이라며 이에 대한 반성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부 여당 역시 쌀값 하락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더 좋은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이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고 지적하고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해 성과물을 내겠다며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나친 속도전 아니냐, 또 일방통행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아니 우리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것이고 국가 안보, 특히 식량 안보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주곡 가격 유지를 위한 이런 활동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북을 돌며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은 농업단체 등과 만난 자리에서도 입법 의지를 적극 부각했습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은 농업 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농민들이 요구하는 법안 처리에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 최근 싸늘해진 호남 민심을 달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국회를 방문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회담을 했는데 오늘 이 소식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상무위원장의 방문이 얼마 만인가요? 네, 지난 2015년 장더장 전 상무위원장의 방한이 마지막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7년 만입니다. 리잔수 위원장의 방한은 2박 3일의 일정인데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을 했습니다. 리 위원장은 어제 저녁에 입국을 했는데 유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공항 영접을 했습니다. 네. 지난달 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입국 당시에 의전 홀대 논란이 있었던 터라서 네. 조금 더 신경을 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번 중국 대표단의 인원을 좀 보면 한 66명 정도가 됩니다. 대규모 대표단인데 장관급이 5명, 차관급도 3명이나 포함이 돼 있어서 이번 방안에 있어서 중국 측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국회의장과 이제 대통령을 차례로 이제 만났는데 이번 그 리잔수 상무위원장의 방안에 관심이 참 많이 쏠렸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쏠렸습니까?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누구인지를 좀 보면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국회의장격입니다. 이번 방안은 이제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건데 권력 서열만 보더라도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에 이어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거든요. 그래서 또 중국 공산당 최고 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 7인 중에 또 한 명이기도 합니다. 또 그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한미 관계가 좀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또 사드 기지 정상화라든지 북핵이라는 현안이 있는데
그동안 한중 정상회담 논의는 이제 계속돼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의 방안도 계속 추진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 서열 이 3위 인사의 방안이었기 때문에 이번 방안이 가지는 의미, 또 리잔수 이 상무위원장의 이 방안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한 2시경에 이제 그 국회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오늘 리잔수 위원장의 국회 방문해서 있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후 1시 55분쯤 좀 지나서 리잔수 위원장이 국회에 도착을 했고요.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나가서 리잔수 위원장을 환영을 했습니다. 국회 앞에까지 나가서 환영을 한 모습이었는데 양국 의장이 이제 의장대의 사회를 받으면서 국회 내로 입장을 했고요. 기념 촬영 후에는 비공개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1시간 정도의 회담이 진행된 후에는 양국 의장의 이제 공동 언론 발표도 있었습니다. 네, 회담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가 궁금한데 한번 살펴볼까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현안에 대해서 소통을 강화하자, 한중 현안에 대해서 좀 소통을 강화하자, 네. 한중 교류 협력을 확대하자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 또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발언 연이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과 리 위원장은 한중 양국이 상호 존중 입장하에 상시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리 위원장님의 방한 및 양국 의회 간 협의가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복잡하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직면할 때 중한 양국은 의사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하며 발전과 번영을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회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먼저 한중일 3국 국회의장 회의 개최 제안을 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리잔수 위원장도 이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이제 화답을 했습니다. 또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와 또 항공편 조기 증설의 공감대를 또 이뤘고요. 또 공급망 안정적 관리와 또 문화 서비스 시장 개방을 높이기 위해서 한중 FTA 후속 협상 진행을 가속화하기로 또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또 역사 문제가 이 정치적 외교적 사안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뜻을 같이 했는데요. 이 밖에도 이제 김 의장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국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한반도 상황 안전적 관리,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간 전략적 소통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말했는데 특히 오늘 이 공동회견에서 좀 주목해서 봤던 부분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리 위원장의 발언이었거든요.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다. 또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 또 6시부터는 의장 공관에서 만찬이 이제 그 진행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 자리에서 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일단 만찬 회동은 좀 가볍게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리잔수 위원장의 그 리잔수 위원장 예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들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이야기도 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양국 의장의 관심사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최대 관심사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깊이 있게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드 재배치 이런 좀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사안 부분들은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 좀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좀 이 만찬 회동 자리에서 각자의 의견들을 나누는 정도로 의견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길 기자 수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건 국정 발목 잡기라면서 윤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를 무시한 전략이자 검찰을 이용한 사정정국 돌파라면서 인사 참사가 거듭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 헌법 체계 파괴라면서 비판한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이 지극히 민주당스럽고 반헌법적이라며 민주당 맞춤형 방탄 입법에 밀어붙이다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서울 중구의 주한 영국 대사관을 찾아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했습니다. 김 의장은 조문록에 한국과 영국의 우호 증진에 힘써주신 여왕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글을 남겼습니다. 이어서 김 의장은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와 면담을 갖고 1999년 여왕의 안동 방문과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영국 왕실의 적극적인 역할을 떠올리며 고인을 기렸고 크룩스 대사는 양국 협력 증진 차원에서 김 의장의 영국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과 그 속에 담긴 여의도 이슈를 풀어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초 추석 연휴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특히 추석 민심에 대한 이제 관심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네. 먼저 그 명절 연휴 동안 나온 윤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MBC와 SBS 조사 결과 모두 지난달보다 부정 평가는 줄고 긍정 평가가 이제 소폭 상승한 결과가 나왔네요. 네. 이 조사는 추석 연휴가 되기 직전에 추석날 전에 실시된 조사 결과입니다. 네. MBC 조사는 7일, 8일 그리고 SBS 조사는 추석 연휴 첫째 날까지 이제 포함된 조사 결과인데 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소폭이기는 하지만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부정 평가는 내려왔는데요. 이게 이제 명절 민심, 명절 연휴를 관통한 민심은 아니기 때문에 네. 추석을 전후로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70대 이상 또 보수층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집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워낙 뭐 또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사법, 수사, 전쟁 같은 이 양상 속에서 네.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유권자 중에서도 투표층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성향이 강한 보수층과 70대 이상 응답자들이 주로 결집하면서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은 올라간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명절 연휴 기간과 또 연휴 직후에 조사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도 네. 비슷한 이제 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이제 긍정 평가가 7주 만에 30%대로 이제 복귀한 게 좀 그 눈에 띕니다. 네. 이게 이제 이런 효과가 추석 밥상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추석 밥상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추석 밥상만 놓고 보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만한 그런 이슈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오히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도 많이 이야기가 됐을 수 있는데 특히 누가 결집했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RN서치와 뉴스핌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추석 연휴를 걸쳐서 실시된 조사 결과거든요. 이 결과를 보더라도 결과가 긍정이 조금 올라가고 또 부정이 내려온 결과를 보면은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이지만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실시됐고 이제 오늘 발표된 조사가 바로 한국갤럽입니다. 네. 이 조사는 추석 이후 민심이라고 추석을 관통한 민심으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20%대에 머물렀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33%로 6%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평가는 63%에서 59%로 4%포인트 또 내려왔거든요. 네, 오랜만에 그 60% 아래로 이제 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긍정은 30%대로 안착을 했고 부정평가는 50%대로 내려왔는데 특히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다른 20대나 30대, 40대 또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보다도 연령대로는 70대 이상, 정치 성향으로는 보수층에서 상당히 결집한 결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다른 이슈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 파장과 관련해서 당이 흔들리는 모습이고 특히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과 대결 구도 속에 놓여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70대 이상 또 강한 지지 기반 성격이 있는 보수층에서 더 많이
추석을 관통하면서 결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그 정치권 이슈 중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그 사안이 바로 국민의힘 비대위 관련 여론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주호영 비대위가 이제 결국에 해산이 됐는데 법원의 판단이 어땠는지에 대한 그 의견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당원 당규를 고쳐서 새 비대위를 추진한 데 대한 의견 두 사안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주 뭐 팽팽한 결과입니다. 네. 이 팽팽한 결과가 지금 마치 여야 간의 대결 구도하고도 비슷한 양상의 결과인데요. 바람직한 판단이었다. 비대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판단이었다가 42.8%,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판단이었다가 42.9%인데 네. 정말 우리 제작진이 놀랍습니다. 왜 국회 TV 이렇게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람직한 판단은 주로 누가 했을까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 잘 됐다.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의 응답 결과로 나타났고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볼 때는 네. 왜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이 인용됐느냐. 제작진을 칭찬한 건 이제 바람직한 판단이 그 파란색 민주당 칭찬은 저기는 또 빨간색 색깔을 칭찬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응답자의 이 지지 성향까지도 포함을 해서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놀랍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결과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새 비대위 추진에 대한 또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결과가 이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대위의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된 부분은 정치 성향에 따라서 팽팽하게 나눠졌지만 국민의힘 새 비대위 추진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가 53.5%로 거의 뭐 20%포인트 가까이 문제가 없다보다 더 높게 나타났죠. 네. 이건 왜냐하면 새 비대위 추진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대체로 누구의 응답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의 응답일 가능성이 높다면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중도층까지도 생각할 때 아니 이런다고 해서 새 비대위가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내용과 내분이 수습될까? 이런 갸우뚱거림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느냐, 수습이 안 될 거 아니겠냐라는 인식이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주호영 비대위가 신청했던 이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 제기하는, 네. 이게 이제 오늘 또 기각으로 또 나왔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재판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판단이 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기보다는 가장 큰 것은 이준석 전 대표의 대표 지위가 박탈되는 네. 돌이킬 수 없는 그 권리에 대한 부분을 구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가처분 인용의 부분 인용된 핵심이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뒤집을 수 있는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이 신청은 재판부에서 법적으로 볼 때도 판단 유권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할 때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야가 이제 추석을 전후해서 서로 공세를 이제 또 뜨겁게 높였던 이슈가 역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이었는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 국민들이 어떤 시선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었는지 둘 다 긍정 답변이 과반을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참 저는 국민들이 현명하다. 정치권은 지금 어지럽고 이번 추석에서 신동진 앵커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잡채에 시금치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잡채를 저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물가가 오르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조사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네. 과연 국민들은 판단은 어떨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내용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 보복이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치 보복 수사 42.1% 상당히 또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의견이 50.3%로 조금 더 높았다. 그 이야기는 이게 정치 보복으로 가서 될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판단할 때도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적 리스크를 돌파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도 일단 수사할 필요는 있다. 그렇죠. 사법적인 수사 관련해서는 해명과 소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네, 국민들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유죄 여부에 대한 생각보다는 일단은 수사는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안 그러면 계속해서 수사가 또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인식도 있는 것이고요. 네. 자, 이것과 함께 추석 민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었을 법한 내용은
바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특검법입니다.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적절하다 55%로 나타났고요. 적절하지 않다가 36.9%입니다. 이것이 민심이다. 우리 주간 리서치를 통해서 민심은 천심, 국민들의 인식이 어떤지를 얘기하는 건데 김건희 여사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은 참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하는 가운데에도 김건희 여사와 동행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초점과 논란이 김건희 여사 쪽에 모아지면 어떡하냐 이런 또 우려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궁금증, 관저, 계약 의혹, 또 보석, 또 논문, 네. 또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사법적인 수사 결과는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결과 발표가 나겠지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국민들을 답답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우리 국회 TV 또 우리 중간 리서치는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메시지가 추석 이후에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바로 민생을 이야기하고 또 국민들을 궁금하거나 답답하게 하지는 말아달라는 국민의 요청에 우리 국회가 귀 기울여야 될 때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사는 이제 9월 8일, 9일 양일간 이제 펼쳐진 조사였는데 이 결과를 대통령과 또 이재명 대표 그리고 여야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뉴스엔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12번째 임명 강행을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오늘 임명장을 이제 수여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여야는 결격 사유가 없다. 그리고 이제 불통 폭주다. 이렇게 서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여야 청년 정치인들은 이런 임명 강행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권지웅 대변인부터 볼까요? 지금 이번에 임명 강행 관련해서는 사실은 인사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야기보다 협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 1기 내각에서 장관급 인사가 벌써 5명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같은 경우는 아직 장관을 못 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5년 동안 30몇 명의 그 분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없이 채택되었지만 지금은 1년이 채 안 됐는데 벌써 4개월 12명. 만에 12번째죠. 네. 근데 사실 이것이 대통령이 좀 그 야당과의 어떤 관계를 좀 풀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좀 좋은 국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인사 관련해서 계속 갈등이나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전 정권에 대해서 맹렬히 공세를 세웠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전 정권은 그때 37명이었나요? 5년 동안에. 근데 이번에 지금 4개월 만에 12번째입니다. 실제로 많이 우려가 되는 게 이제 이전 정부의 약 30몇 회 이상의 이제 임명 강행이 됐을 때도 이제 역대급 이제 좀 불통 인사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제 저희 정부도 지금 짧은 기간에 10회 이상 지금 임명 강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정치 지형 자체가 너무 정쟁이 좀 과도하게 진행된다는 반증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좀 되고요. 다만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커리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전에 한나라당 불법 자금 사건이라든지 뭐 박근혜 대통령 수사라든지 이런 오히려 저희 당의 어떤 아픈 부분, 잘못된 부분에 수사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까지 이분이 어떤 정파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게 충분히 입증된 사람인데 이런 부분까지 임명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것은 민주당 측에서도 조금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대 최장이죠. 133회간의 검찰총장 공백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만큼 과제가 많이 쌓여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 정권 수사 그리고 검수완박 대응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원석 총장이 어떤 방향키를 잡을 거라고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분께서 어떤 권력에 따라서 수사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은 뭐 이전 정부에도 충분히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명정대하게 진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검수완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안 자체는 이제 저는 원래 꾸준히 반대를 하던 법안이었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통과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검찰 조직도 뭐 이제 좀 새로운 수사 방향이나 이제 이러한 법칙을 좀 만들어야 하는데, 이 법안이 사실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진짜 현실 이제 수사 재판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공정하게 하실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등 그 여권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가 이제 한창 진행될 때는 이제 문재인 정권 당시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 추미애 의원님이나 뭐 박범계 의원님께서 법무부 장관이셨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수사를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소환 조사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한테 어떻게 여쭤보실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 분이나 검찰을 맡으셨던 분들께 왜 소환 조사를 안 하셨습니까라고 저는 여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마 그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소환 조사할 만한 거리가 없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전에 주간 리서치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들은 이제 그 압도적으로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떤 국민 여론이 어떤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국민들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민주당에서도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해서 뭐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검찰 관련한 라인 그리고 인사 관련한 라인 전체적으로 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측근으로 배치되었다고 자동적으로 불공정한 수사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자체는 구조적으로 좀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공정한 수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까지 해왔던 걸 보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같은 잣대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문제라든지 혹은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최근에도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포함해서 다시 수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이제 성남 FC의 경우에도 원래 수사가 한번 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은 불송치 의견을 냈는데 그걸 검찰이 다시 돌렸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상태에서 뭔가 새롭게 등장하는 증거로 보일 만한 게 있으면 다시 충분히 그것을 포함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뭔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낌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고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녹록해 보이진 않습니다. 검찰총장 임명까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도 사실 한동훈 법무장관님께서 입법의 어떤 권한을 완전히 침해하시면서 결국 시행령으로 6개의 수사권에서 2개의 수사권으로 원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좁혔는데 분류를 막 재구성해가지고 다시 수사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 상태라 검찰총장이 새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뭐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저는 여기가 좀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이 두산공업이 이제 그 정자동의 땅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건물 아무것도 안 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의료부지로 된 거라서 의료시설만 지을 수 있게 된 지역이었거든요. 의료시설 용지 목적을 변경하기가 굉장히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래 한 평균 9억 정도 후원을 받던 성남 FC에 갑자기 100억대가 넘는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중에서 그 두산 측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넘고요. 그런데 또 공공연하게 정말 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갑자기 또 용도 부지를 해줬어요, 성남시에서. 이런 게 충분히 저는 수사할 만한 용인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정말 뭐 다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사를 하다가 뭐 어떤 혐의가 나오지 않았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게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 성남서에서 불송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앞에 있던 제가 말씀드렸던 김건희 여사 불송치하고는 다르게 왜 불송치가 됐는지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수사할 만한 혐의가 충분히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하신 검수완박 문제도 보면, 이 시행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상위법 체계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아무리 무엇을 만든다고 한들 검수완박 법안 자체가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졌다면 이것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을 가지고 오히려 이 법안을 무효화시키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이 검수완박이라는 법 자체를 날림으로 만들었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도시계획 권한은 시장이 독단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는 시의원을 비롯해서 한 20-30명 정도가 꾸려져요.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시장이 허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시장이 그냥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성남시와 그리고 그것을 비롯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럴 만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 더는 도시계획은 원래 어떤 이권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뿐만 아니라 많은 시가 도시계획 용도 변경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익을 줘요. 예를 들면 기업을 유치해서 노동자들의 어떤 근로 환경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 유치해서 뭐 이렇게 했다고 성과 내는 것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매우 의심스럽고 조사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대부분의 도시계획 행위가 다 조사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독 이것만 다루고 있죠. 그것이 왜 다른 어떤 도시계획적인 이익이 다르게 부배되었을 때와 이것이 다른 게 설명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일단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글쎄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이번에 이제 사실 2020년만 해도 검찰과 경찰이 6개의 분류 체계에 대해서 동의했어요. 그리고 그 분류 체계를 동의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6개에서 2개로 줄이는 걸 완강하게 반대했죠. 근데 갑자기 그 분류 체계가 없던 것처럼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행령을 다시 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입법 과정에서 잘못한 것을 왜 한동훈 장관에게 떠넘기냐라고 하시는 게 저는 나중에 설명이 될까 싶긴 합니다. 네, 청년 마수답게 지금 토론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데 앞서 이제 문성호 대변인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은 그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이재명 대표와 또 그의 부인 그리고 이제 아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제 검경의 전 방위적인 수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민주당도 대여 강공 모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과 대통령실 국정조사 같은 대여 강경 모드에 대해서 또 이제 회의론도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 사실 저는 특검 논의가 처음 나왔을 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특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왜 그랬냐면 이 어떤 사법 체계라고 하는 게 저는 누구에게나 특권 없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근데 이것이 정치의 중심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검찰이나 경찰 혹은 아니면 사법부에서 잘 판단하면 될 일이죠. 근데 이것이 야당의 중심 의제가 되는 순간 마치 정치가 다뤄야 될 것들의 중에 이게 되게 우선순위가 돼버려요. 그러면 뭐 저희가 되게 안타까워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것이거나 아니면 금리가 올라서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 관료들이 원래 해왔던 대로 결정하게 돼요. 정치적 논점이 되어서 이것을 토론해야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데 그런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국면을 안 가길 바랬는데 근데 여튼 이제 수사하지 말아달라가 아니라 이게 계속 중심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한동훈 법무장관도 뭔가 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뭔가 수사가 좀 부적절하다고 할 때 그냥 그것은 검찰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았을 것을 그게 아니라 뭐 야당 대표라고 해서 뭐 봐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럼 또 야당이 또 자극받아서 계속 이제 국정조사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서 지금은 그냥 이게 공방의 중심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양보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려서 저는 쌍특검이든 뭐든 이것을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되는 방식으로 얼른 해치울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서로 협조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극단적인 이런 그 사법적인 그 논의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민생이 후순위로 거의 이제 묻히다시피 그 이야기가 뉴스에서 거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저도 말씀하신 거에 이제 많은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요. 저 또한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가족 관련 수사에서 뭐 이제 아내분의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카드를 사용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런 법인카드가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지금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로 인해서 사용할 수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어쨌든 그 법카가 나온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할 혐의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아들의 경우에는 이건 말 그대로 개인의 비행입니다.
이거는 사실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뭐 아들을 성인된 아들을 뭐 들겨 패가지고 가둬놓을 수도 없고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걸로 수사하고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뭐 저희 당에서도 이런 것까지 끌어와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공세로 이용하는 것은 저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그 뉴스 기사 중에서요, 포털에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대통령실이 878억 원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새 영빈관을 신축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 이 기사입니다.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영빈관을 옮기겠다. 이렇게 말했던 녹취가 또 공개가 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지금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비판 중에서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이 용산 청사 이전에 관련된 이슈가 이제 대선에 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처음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한 약 400원대 후반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뭐 어떤 이전에 대한 예산을 전부 다 쓸 수 있다. 그 예산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갑작스럽게 야 400 얼마면 끝난다더니 왜 900 얼마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 너희 왜 이렇게 말을 뒤집은 거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느끼실 수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정쟁의 이슈가 되면서 어떤 국민들에게 조금 더 좋은 솔직히 보면 조금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옮기려는데 여기에 한 400억 정도가 들고 그 이후에 이러이런 것이 있어서 이 상황이 되면 뭐 추가적으로 얼마가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우리가 국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말했던 액수하고 나중에 집행하는 예수가 다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 안 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일단 번복입니다. 번복의 번복. 그러니까 그 이제 대선 투표가 있기 며칠 전에 그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를 보면 광화문 집무실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광화문 집무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 1년 넘게 검토했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자기가 전문가들이랑 다 이야기해서 할 수 있었다. 근데 10일이 채 안 돼서 그걸 검토할 시간도 저는 없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광화문은 재앙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용산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예산이 많이 들지 않냐라고 하니까 50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500억에 지금 경찰청, 외교부 등등으로 이미 300억이 더 추가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에 더해서 영빈관까지 지으려고 하니까 870억. 그러니까 원래 했던 것보다 거의 3배 이상이 지금 더 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뭐냐면 번복의 번복이기도 하지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할 때 얼마가 될지 전혀 추계하지 못한 채로 그냥 소위 지르고 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것이 이제 딱 집권 초에 되게 준비 안 된 모습을 보여줬던 사례인데 그것을 다시 떠올리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사실은 소통을 더 많이 하겠다고 하면서 청와대를 이전한 것 아닙니까? 물론 저는 도어 스태핑 되게 높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청와대에서 불가능했던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산으로 넘어온다고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나 시민들과 많이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잖아요. 되려 매일 출퇴근하셔야 되니까 교통통제해야 되잖아요. 한남 관저로 옮기더라도 교통통제해야 되니까 이럴 거면 왜 옮겼나 이런 생각까지 좀 드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이제 넘어가 보죠. 여당은 문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이제 맹비난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사법 처리를 이제 언급을 하자 야당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크게 반응을 보이는 건 사건의 주도자임을 스스로 이제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전 정권 지우기에 대한 그 서로 간의 논박이 있는 상황에서 신구 권력 재충돌과 함께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또 후폭풍이 크게 우려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그 발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과연 2022년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믿을 수 있는 발언인가? 왜 그랬냐면 우선 재생에너지 관련한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더 많이 발전시킬까가 되게 과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재생에너지 그 비율이 전체의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이 아리백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100% 재생에너지로만 하겠다.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시대에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저는 잘못된 사업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꿔나가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정치적 쟁점화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이 태양광 산업으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해먹었는지 자기가 똑똑히 파헤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어떤 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시작해서 결과가 지금 나왔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조사는 그냥 일상적으로 어떤 사업이든 하는 것의 일환인데, 결과가 나오니까 마치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조사했기 때문에 이것이 발견된 것처럼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하나 더는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세력과 연결돼 있다고 지금 짐작하고 계세요. 그런 어떤 근거가 나왔나요?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누가 이 돈을 뭐 뇌물로 돌렸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 자체를 문재인 정부랑 연결해서 뭔가 이야기한다? 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이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정당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굉장히 여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수사가 안 될까 하고 궁금해할 정도였고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결과가 지금 나왔다는 게 굉장히 늦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실제로 보니까 이게 표본 조사를 한 12개 업체 정도만 일단 우선적으로 조사를 했는데도 부정대출 아니면 뭐 보조금만 받고 폐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에서 거의 2천억이 넘는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의 사업 그리고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서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랑 있다는 뭐 증거 있냐, 연결 있냐. 근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았으면 공범인 건데, 뭐 아직 몰랐다고 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태양광 사업 추진했던 걸 민주당 정부에서 잘못했다,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반성이 먼저 있고 나서, 그렇지만 우리는 뭐 최대한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에게 혐의를 제기하는 것은 뭐 억울하다, 이런 말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공세를 이용하기 위해서 뭐 없는 사건을 갖고 온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태도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갔는데요. 지금 일단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문성호 대변인께 여쭙도록 네.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인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의 바통을 경선 없이 주호영 의원에게 넘기는 합의 추대를 위해서 다른 의원들 출마를 좀 만류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 어떤 겁니까? 제가 권 의원님하고 사실인가요? 직접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 유언비어였는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 네네.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떤 분위기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저희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오늘 또 이제 조영 비대위원장께서 내셨던 이의 신청이 기각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항상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전에 뭐 얼마 전에 뭘 했던 거, 뭐 몇 개월 전에 했던 거, 며칠 전에 했던 거,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떤 대화 주제에서 금방금방 이탈해 버려가지고, 저희는 지금 사실 굉장히 당내가 아직도 정리가 좀 안 된 상태라 참 안타깝고요,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19일에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지금 저희가 뭐 항상 앞날이 매일 매주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측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청년마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야 간 강대강 대치 전선이 넓어지고 있는 전국 상황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오늘 경기 남부와 충남, 호남 곳곳엔 9월 중순에 이례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서울의 한낮 기온이 29도, 춘천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14호 태풍 남마돌의 영향으로 제주와 영남 해안에 강한 비와 함께 바람이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